자, 과실범. 고의가 뭐라고 그랬지 아까? 사실의 인식과 인용. 그럼 과실은 바로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이거 불인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를 발생시킨 건데,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해서 다 과실범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학원에 왔다가 집에 가는데, 저녁 때 어두울 때 집에 가는데, 요즘엔 육교가 많이 없어졌어요. 육교 위에서 왜 미친놈이 하나 뛰어내리는 바람에 자기 차에 받쳐서 죽어버렸다고 칩시다. 자, 과실치사 돼요 안 돼요? 돼 안 돼? 안 돼. 미친놈이 뭐 육교에서 뛰어내리는 걸 무슨 수로 그걸 갖다 뭐 별그대도 아니고 시간을 정지시키고 가서 받아낼 수도 없고, 육교에서 미친놈이 뛰어내리는 것까지 책임을 진다면 세상에 법적 책임 안 질 놈이 어디 있어? 따라서 그 미친 사람이 육교에서 뛰어내리고 죽었다 하더라도 행위자한테 과실범 책임을 지우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이게 과실범의 핵심 개념입니다. 뭐? 예견 가능성. 적어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고도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과실범이 되는 것이지,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다 과실범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실범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뭐? 예견 가능성이야. 도저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걸 예견하고 막을 가망성은 없으니까, 별그대를 빼놓고는 안 되니까 이건 과실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14주에서 말하는 뭐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즉 자기가 주의만 기울이면 뭐 예견할 수 있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바로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걸 부주의,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육교에서 뛰어내리는 것처럼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그건 뭐 과실범, 부주의가 없는 거고,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뭐 사람을 죽였다면, 그때는 뭐 예를 들면 졸다가 인도로 차를 몰아가지고 버스 기다리는 인도에 사람을 덮쳐가지고 한 명을 죽게 만들었다면 이건 뭐야? 이건 부주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견 가능했어 못했어? 예견 가능했지. 졸면 졸음신 태서 쉬든가 뭐 딴짓을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해서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를 이걸 과실이라고 하고, 과실범이란 바로 그 과실로 결과를 실현한 걸 이걸 과실범이라고 합니다. 이때 네 번째 줄, 그 과실범의 책임의 정도는 고의범에 비해서 현저히 가볍습니다. 이건 구파 입장일까 심파 입장일까? 과실범의 처벌을 현저히 가볍게 하는 것은 심파 쪽입니다. 왜냐하면 구파 쪽에 의하면 과실로 사람이 죽었건 고의로 죽었건 사람이 죽었다는 결과는 똑같으니까 결과를 기준으로 형을 부과한다면 똑같이 부과해야지. 그러나 심파에 의하면 뭐 그자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중요한 것이고, 일부러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경우와 죽일 생각 없이 죽인 경우는 엄연히 뭐 결과는 같더라도 과정이 다르지. 심파가 과실범을 현저히 가볍게 처벌하는 것은 심파 쪽 입장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과실범은 어마어마하게 가볍게 처벌하고 웬만하면 처벌 안 해요. 폭행, 과실폭행 있는 거 봤습니까? 과실손괴, 과실폭행 그런 범죄였거든. 과실범은 처벌도 웬만하면 안 하거니와 하더라도 엄청나게 가볍게 처벌합니다. 과실의 종류, 인식 있는 과실과 인식 없는 과실, 요건 이미 고의 설명할 때 설명했죠. 아예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인식 없는 과실. 결과 발생의 가능성은 인식했지만 결과를 막지 못한 경우를 인식 있는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별의 실익. 인식 있는 과실이건 없는 과실이건 형법상으로는 똑같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 인식 있는 과실이건 인식 없는 과실이건 뭐는 있어야 돼? 예견 가능성은 있어야 돼. 예견 가능성이 있는데도 인식을 하지 못했다든가 인식 없는 과실. 인식하면서도 결과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지 처음부터 예견 가능성 자체가 없다면 부주의라는 건 없는 거고 부주의가 없다면 이건 과실범위 성립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업무상 과실과 중과실.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수행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고 이때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해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합니다. 공무, 사무, 보수 유무, 본래 사무, 부수적 사무. 특히 면허, 자격 유무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그냥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숙달이 안 돼가지고 사람을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혔다면 이건 일반 과실이지만 우리 판례이 있어. 아주 오래된 판례지. 일반인이 아니라 소위 완구상 점원이 그 완구를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다가 어린이 장난감 자전거를 타고 배달하다가 사람한테 상처를 입혔다면 이건 업무상 과실이 되는 거야. 일반 과실이 아니라 이건 업무상 과실 치상이 되는 거죠. 이때 바로 요 업무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경우고 이걸 뭐라고 그랬지? 업무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 이걸 우리 배웠잖아. 범죄 종류 배울 때. 결과적 가중범? 그건 결과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고 업무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걸 이걸 좋아. 신분 중에서 이걸 진정신분범이라 했나 부진정신분범이라 했나? 부진정신분범이죠. 신분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범할 수 있지만 신분이 있는 자가 범했을 때는 형이 가중되는 이게 소위 말하는 부진정신분범이 되는 거거든. 한편 중과실이라는 게 있는데 이 업무상 과실이 뭐라고? 업무상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거고 일반 과실에 비해서 당연히 형 가중됩니다. 중과실도 일반 과실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는 건 똑같은데 중과실은 또 뭘까?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입니다.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즉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결과를 예견하고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조금의 주의마저 기울이지 않아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이걸 중과실이라고 하고 형이 가중되는 건 똑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판례 중에 소위 술 처먹고 모텔에서 자다가 담배를 피고 담배꽁초를 휴지통에 던져가지고 모텔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불길에 사람이 죽어버렸죠. 바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중실화야. 중실화라는 게 이제 중과실로 불을 낸 걸 중실화라고 하는 거지. 중과실이야. 중과실. 일반 실화죄에 비해서 당연히 형이 가중되는 겁니다. 세상에 담배꽁초를
음식물 쓰레기통은 괜찮아. 거기 축축하니까 담배꽁초를 던져도 웬만하면 꺼지지. 휴지통은 거기 종이가 많이 휴지가 있는 곳인데 더군다나 그 화장지 휴지는 더더군다나 불에 엄청 잘 타거든. 그런데다가 담배꽁초를 던져놓고 자다가 불이 났으니 이런 게 바로 중과실인 거예요. 중과실.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 그런데 중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된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럼 업무상 과실은 왜 형이 가중될까? 자, 이 대목에서 이 업무상 과실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는 이건 똑같아. 그러나 중과실은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 뭐 위반의 정도가 엄청나게 큰 거거든. 그런데 이 업무상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는 비슷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공이 어지간히 된 상위 내공 10%라도 뭐 8, 90% 다 틀리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예문 업무상 과실이 일반 과실에 비해서 형이 가중되는 것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더 중하기 때문이다. 무겁기 때문이다. OX, X야. 업무상 과실과 일반 과실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는 같아요. 중과실이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거고 위반의 정도는 같은데 그럼 왜 형이 가중되느냐? 바로 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에 비해서 뭐가 높아? 예견 가능성이 높아요. 예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뭐 주유소에 근무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주유소가 얼마나 화재에 취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거든. 더군다나 이제 주유소도 소위 뭐 훈중 그 냄새가 많이 나는 위치가 있거든. 그 기름 탱크 근처에서 이제 그 기름 탱크에서 훈중 여름에 덥고 하면 이제 그 기름 냄새가 이제 많이 솟아나는 데가 있거든. 그런 데서 담배불을 던지거나 담배불을 붙이면 위험하다는 걸 더 잘 알지. 그래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자보다 예견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도 그런데도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이지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겁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도 맨 처음에 운전을 못할 때는 처가가 철원인데 처갓집 갈 때 옆에서 그냥 자요. 침까지 막 흘려가면서 막 자다가 도착하면 이제 그제서야 깨가지고 혼자 자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자기가 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뒤로는 뭐 잠을 안 자.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은지 이건 뭐 내비보다도 더 시끄러워. 앞에 차 거리가 너무 좁다. 뭐 오른쪽으로 치우친다. 왜 속도가 너무 과속이다. 뭐 경찰 보인다. 아주 시끄러워.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거든. 아니 그전에는 차만 타면 자던 사람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대. 옛날에는 당신 차만 타면 그냥 마음 편했는데 요즘엔 내 차를 타면 불안하다는 거야. 왜? 자기가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하고는 안 맞거든. 그러니까 자꾸 막 옆에서 이러고 있어. 자꾸 옆에 앉아가지고 브레이크 밟으려고 발을 움쩍움쩍거려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야? 운전을 못할 때는 몰랐는데 운전을 하고 보니까 운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런 대목에서는 좀 속도를 줄여야 되고 하는 게 더 잘 알아지는 거거든. 그게 바로 뭐 자기가 해보니까 더 잘 알아. 더 잘 알면 더 잘 예방해야지. 더 잘 알면서 왜 결과를 발생시켜? 그래서 다시 한번 업무상 과실이 형이 가중되는 이유는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워서가 아니라 그건 중과실이고 예견 가능성이 높은데도 결과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 뭐 네 번째 줄 중간 동그라미 1번 업무상 과실의 네 번째 줄 중간 업무상 과실을 일반 과실보다 형을 가중하는 이유는 업무자에게는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크기 때문이다. 그 옆에다가 뭐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는 일반 과실과 같음. 그래서나 주의 의무 위반의 정도는 일반 과실과 똑같습니다.
예기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거예요. 따라서 8월에 참고 호기심으로 오토바이를 1회 운전한 건 이건 업무가 아니죠. 이건 단순 과실이지만 의사가 개업 첫날 의료사고로 사람이 죽었거나 다쳤다면 이건 뭐요? 이건 업무상 과실이야. 그래서 이때 업무란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라면 첫날도 됩니다. 첫날도 되는 거야. 계속 반복의 의사로서 처음 하는 첫 의료행위도 업무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면허를 따고 첫날 차를 끌고 나왔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것도 역시 뭐 앞으로 계속 차를 끌고 다닐 생각이 있었다면 단 1회의 행위도 업무가 될 수 있다는 거 중요합니다. 한편 이때 업무란 다시 한번 동그라미 2번에 이거 세 번째 줄 공무, 사무, 보수 유무, 부수적 사무, 주된 사무도 묻지 않고 특히 뭐 면허 유무도 묻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 면허를 갖고 있는 자가 운전 중 사고를 내도 업무상 과실이지만 뭐 운전면허 없는 놈이 사고를 내도 이거 업무상 과실이라고 면허 유무는 묻지 않아요. 면허가 있건 없건 사회생활상 계속적 반복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라면 면허 유무, 자격증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뭐 이것도 승경시험에 한번 나오는 거예요. 면허, 의사 면허가 있는 놈이 수술을 하다가 사람을 죽였건 돌팔이 면허 없는 놈이 수술하다 사람을 죽여도 둘 다 업무상 과실이야. 면허 없다고 일반 과실로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면허 없는 놈이 더 무겁게 처벌돼야지. 그래서 자격 유무, 면허 유무를 묻지 않는다는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기본 나가리야. 이건 기본 나가리 시험에 뭐 뜬금없이 툭툭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참고란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줄 중간 무면허 우유 배달원이 우유 배달하다 사람을 친 것도 뭐 우유 배달도 업무이고 니은 중과실이란 현저한 주의 의무 위반이고요. 판례 정리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 판례들 첫 번째 왕구상 점원이 자전거를 타고 왕구 배달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업무상 과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시장 장보러 자전거를 타고 끌고 가다가 사람을 다쳤다면 이건 뭐예요? 이건 일반 과실이지만 왕구상 점원은 그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는 게 업무니까 그 다음 판례도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혈액봉지가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의사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간호사한테 혈액봉지 교체를 일임해서 환자에게 뭐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이거 뭐 의사한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됩니다. 가끔가다 이 사고가 터져요. 혈액 잘못해가지고 환자 죽어버리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기 청주에서는 주사약을 주사약이 아니라 이 음료약을 먹어야 할 약을 갖다 주사약으로 놔가지고 혈액 속으로 이 먹는 약이 들어가 버렸으니 피가 막 다 굳고 해가지고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혈액봉지는 반드시 의사가 최소한도 감시하거나 의사가 직접 하든가 해야 되는데 간호사한테 맡겼다가 사고가 터졌다면 이거 업무상 과실이고 산부인과 의사가 산모의 태반 조기 박리에 대한 수술 시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혈액 부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거 업무상 과실치사 인정됩니다. 그러나 잠깐 다음 페이지에 2번 업무상 과실이 부정되는 경우에 첫 번째 판례를 보면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분만을 함에 있어서 미리 혈액을 준비하지 않아서 산모가 사망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인정 안 됩니다. 왜? 사실 앞 페이지에 태반 조기 박리로 인한 수술도 이것도 제왕절개 수술이었어. 이것도. 그래서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산모가 사망한 경우 피 부족으로 혈액 부족으로 사망한 경우
의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 안 된 경우가 나눠지는데 바로 뭐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은 뭐 과실 책임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원래 출산을 하면 뭐 피를 많이 쏟아. 그래서 피를 많이 쏟기 때문에 뭐 피를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미역국도 먹고 그 요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피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거든. 일반적으로 제왕절개를 하던 자연분만을 하던 뭐 애 놓으면 피를 많이 쏟아. 그래서 보통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수술할 때는 수혈용 혈액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준비했다가 대부분 쓸 일이 없거든. 그러면 혈액을 받았다가 안 썼다고 반납 안 돼. 반납 안 돼요. 그냥 버려야 돼. 가뜩이나 혈액도 부족한데 산모 그 분만할 때마다 혈액 준비했다가 안 쓰면 버리고 그러면 너무 아까우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자연분만이나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할 때는 혈액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다가 의외의 사태가 터져가지고 산모가 죽다 하더라도 이거 뭐 혈액 부족으로 인한 과실 책임은 안 져요. 왜? 일반적으로는 잘 안 죽으니까. 그러나 태반 조기박리가 나타나서 그래서 응급 제왕절개 수술로 들어가는 경우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이 정도는 혈액 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도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혈액 부족으로 사망했다면 이건 의사의 과실 책임이 인정돼요. 이 태반 조기박리라는 게 이제 태반이 10개월이 돼야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애가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7개월, 8개월 만에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냥 놔두면 산모 죽어요. 꼬집어내야 돼. 그리고 이제 인큐베이터에 넣고 해야 되는데 7개월, 8개월 만에 뚝 떨어지면 이걸 뭐 놔두면 죽으니까 얼른 애를 끄집어내야 되거든. 그런 상황에서 제왕절개를 할 때는 그건 좀 위험한 상황이니까 이건 혈액을 준비해야 할 의무 있어요. 역시 똑같이 낙태 수술하다가 산모가 사망한 경우 이것도 이 낙태 수술 자체가 뭐예요? 낙태 자체가 범죄야. 따라서 낙태 수술하다가 사망을 하면 원칙적으로 뭐 의사한테 낙태치사죄, 업무상 동의 낙태치사죄, 업무상 동의 낙태치사죄가 성립되지만 요거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이건 과실책임 인정이 안 되고 태반 조기박리로 인한 제왕절개 수술은 과실책임 인정되고 낙태 시술을 하다가 산모가 죽으면 이건 당연히 뭐 과실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낙태 자체가 이건 범죄거든. 제왕절개 수술은 이건 범죄 아니지 의료행위인데 이거 하다가 죽더라도 웬만하면 과실책임 인정이 안 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과실책임 인정되는데 이건 낙태 자체가 범죄 행위니까 이건 낙태 자체도 범죄고 이때 피해자가 산모가 사망하면 당연히 과실치사 인정됩니다. 자, 95쪽 맨 위에 정신과 질환인 조증으로 입원한 환자한테 클로로포르마진을 과다 투여해서 사망했다면 이거 뭐 역시 의사의 과실책임 인정됩니다. 클로로포르마진을 너무 많이 투여하면 뭐 전해질 이상, 빈혈, 저알부민 등으로 사망하거든. 그리고 정신과 치료제나 마취제들은 다 마약류입니다. 이거 잘못해서 과다 투여하면 죽어. 마약 많이 먹으면 죽듯이 좀 더 조심했어야 되는데 이걸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이거 의사한테 과실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6번 환자의 주치 겸 정형외과 전공의가 같은 과 수련의 레지던트나 뭐 인턴, 레지던트 등에게 처방에 대한 감독 의무를 소리한 나머지 그 환자가
수련이 잘못된 처방으로 상해를 입었다면 수련이도 업무상 과실이지만 뭐 주치의도 업무상 과실이야. 왜? 초짜한테 이런 것들을 뭐 맡겨놓고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면 본인도 과실 책임 인정되죠. 그 다음 9번 피고인이 주의 의무 태만으로 고속도로상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가 발생된 이상, 이거 뭐 고속도로상에 정지 중인 차량을 추돌했다면 이건 뭐 일반적으로는 운전자한테 과실 책임 인정됩니다. 왜? 혹시 뒤에서 바짝 쫓아가다가 이런 일이 생기면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행 차량, 후행 차량 사건 때 얘도 과실 인정되고 얘도 과실 다 인정되는 이유가 안전거리를 확보했더라면 뭐 앞차에 이상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이고 안전거리가 충분하니까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거든. 그런데 하물며 A가 지금 고속도로상에 차가 서 있는데 한참 있다 B가 와가지고 부딪혔다면 이 자식 미친놈 아니야? 미친놈 아니야? 멀리 떨어져 있는 차가 서 있는 거 보이는데 가서 부딪히면 뭐 추돌 차량한테 과실 책임 인정되는 거죠. 당연히. 10번 택시기사가 뭐 골목길을 택시를 몰고 가다가 뭐 이것도 시험에 나왔죠. 비탈길에서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 바퀴로 밟고 지나가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역시 뭐 택시기사 과실 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앞을 똑바로 보고 다녀야지. 2번 업무상 과실이 부정된 판례들. 첫 번째 일반적인 제왕절개 이거 과실 책임 인정 안 되고, 2번 내과 의사가 신경외과 전문의의 회신을 신뢰하여, 자 요게 이제 저 뒤에서 신뢰 원칙에서 이제 나오는데 D1 의사가 내과 의사가 D2 신경외과 의사한테 협의 진료를 요청합니다. 환자가 신경외과 쪽으로 문제가 좀 있어 보이니까 신경외과 쪽으로 이거 내과 수술이 가능한지를 좀 확인해 달라. 그랬더니 신경외과 의사가 뭐 이상 없음, 내과 수술해도 괜찮다고. 그래서 이 내과 의사가 뭔가 신경외과 쪽으로 이제 머리 쪽에 뭐 출혈이 있다든가 뇌출혈 있어가지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신경외과 의사가 괜찮다고 하니까, 전문가가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 이상하네. 그리고 내과 수술을 들어갔는데 뭐 뇌진탕, 뇌 쥐주막하 출혈, 뇌진탕으로, 뇌진탕 이제 좀 가벼우면 그냥 띵 하고 말지만 출혈까지 있으면 심각하거든. 그래서 어린애들이 많이 이제 머리를 부딪히는데 웬만하면 괜찮은데 애가 머리를 어디 부딪히고 토하거나 뭐 이러면 뭐 이건 심각한 거야. 토하거나 그러면 벌써 뇌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거든. 그땐 빨리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내과 수술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뇌진탕으로 뇌 쥐주막하 출혈까지 있는 사람을 내과 수술을 해버렸으니 더 문제가 생긴 거지. 그래서 갑이 후유장애가 좀 남았다 합시다. 누구 잘못이야? 얘 잘못이지. 얘 잘못입니다. 신경외과 의사의 협의 진료 결과를 믿고 수술에 들어간 의사 책임은 없는 거야. D1 의사 책임이 아니라 D2 의사 책임입니다. 그래서 내과 의사가 신경외과 전문의의 회신을 신뢰하고 뇌혈관 계통 질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수술을 하다가 뭐 장애를 입었다면 이거 뭐 내과 의사한테는 과실 책임 없습니다. 신경외과 의사가 잘못이죠. 3번 역시 간호사가 의사 처방에 의한 정맥 주사, 사이드 인젝션 방식의 정맥 주사를 의사의 입회도 없이 누구한테, 간호실습생한테 시키다가 이거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건 간호사의 잘못이지 의사의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그 초짜 중에 초초짜인 간호실습생한테 이 중요한 사이드 인젝션 방식의 정맥 주사를 놓게 허락을 해줬어요. 그냥 간호사 보고 하라고 그랬지 누가 실습생한테 맡기라고 그래서 의사의 입회도 없이 지멋대로 간호실습생한테 맡겼다가 사고를 발생했다면 이건 간호사의 잘못이지
의사 잘못 아닙니다. 그 다음 피고인이 작물로 판정된 시계를 매입할 때 시계의 구입 장소, 구입 시기, 구입 가격, 매각 이유를 묻고 결정적으로 뭐 매입 가격과 주민등록증까지 확인을 해서 보석류를 매입했다면 이거 뭐 작물 업무상 과실 작물 취득세 인정 안 됩니다. 뭐 신분증 다 확인하고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5. 주택수리공사. 이건 이미 저 앞에서 인과관계 볼 때 봤죠? 소위 한복집 아줌마가 자기 집을 한복집 운영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기 위해서 뭐 주택수리업자 을한테 한복집 수리를 맡겼는데 주택 수리를 하던 을이 수리 도중에 벽돌을 떨어뜨려서 병이 상해를 입었다면 뭐 이 잘못은 을의 업무상 과실이지 갑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을한테 과실 책임 인정되는 거고 뭐 도급인 한복집 아줌마 그 도급인에다가 줄 긋고 한복집 아줌마라고 써놓으세요. 한복집이라고 나왔거든 승경시험에서는. 한복집 아줌마가 주택 수리업자한테 주택 수리를 맡긴 경우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는 주택 수리업자 책임이지 한복집 아줌마의 과실 인정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6번 요추, 척추, 후궁 절제 수술 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메스 조각을 찾다가 뭐 마취가 풀릴 때가 다 된 거야. 그러니까 메스 조각 요만한 게 하나 부러진 거지. 요만한 거. 그걸 갖다 피는 막 나고 물론 피를 뽑아내긴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못 찾으니까 그냥 봉합을 한 겁니다. 이건 과실 책임 인정 안 됐어. 왜? 메스가 부러질 거라고 예상하기도 힘들고 더군다나 조그만 메스 부러진 걸 마취는 풀리고 마취가 안 풀리면 계속 찾으면 되지만 마취가 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봉합을 했다면 이건 의사의 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 8번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지함에 있어서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 요게 이제 내과 의사와 외과 의사 사이의 협의 진료 사건. 이 약사 사건도 약사가 약을 팔면서 제약회사에서 그 약품에 대해서 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해하기 쉽게 내가 각색을 한 거야. 유효기간이 2008년 12월 31일인데 제약회사에서 유효기간을 찍을 때 잘못 찍은 거야. 2018년으로. 그랬으니 유효기간이 10년이나 지난 의약품을 아직 안 지난 줄 알고 처방을 했지 뭐야. 그랬더니 사고가 난 거지. 자, 약사 책임이에요? 제약회사 책임이에요? 이건 제약회사 책임이지. 유효기간을 잘못 표시한 제약회사 책임이지. 그 유효기간 표시를 믿고 처방을 한 약사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했다면 그 표시를 한 제약회사 책임이지 약사의 책임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온 거야. 9번도 시험에 나왔죠. 이건 몇 년 전에 병원 인턴인 피고인이 응급실로 이송되어 온 익수 환자, 소위 이제 물에 빠진 환자 갑을 담당 의사 지시에 따라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산소통 산소 잔량을 체크하지 않은 과실로 산소 공급이 중단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요거 인턴 의사한테 과실 책임 없습니다. 왜? 산소 잔량은 누가? 구급차 관리자가 그걸 했어야지. 의사가 그것까지 당연히 거기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그것까지 의사가 책임을 집니까? 이건 구급차를 관리하는 사람 잘못이지 인턴 잘못 아닙니다. 그 다음 10번 산부인과 의사가 30대 중반 초산모에 대해서 제왕절개 수술했는데 수술 후 호흡곤란, 현기증 증세가 나타나다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자, 요거 의사한테 과실 책임 없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 일반적인 제왕절개 수술에서는 과실 책임 없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다만 아까 어떤 경우? 태반 조기박리로 인한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에는 그때는 수혈용 혈액을 준비할 의무가 있고 혈액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사망했다면 그때는 의사한테 과실 책임 인정된다고요. 그 다음 3번으로 넘어가서
판례상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84세 노인과 11살짜리 여자아이를 안수기도 하다가 죽인 사건입니다. 안수기도가 뭐야? 정상적인 안수기도는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해주는 게 안수기도인데, 이 사이비 교주들이 안수기도 하면 무슨 짓을 해? 주로 이제 약간 정신 이상, 이런 사람들은 몸속에 사탄, 악마가 들어서 그런다고 하면서 예수를 외치면서 막 때리면 이 악마가 예수 그 소리와 이 충격 때문에 몸에서 나갈 거라는 걸 믿는 거지, 멍청하게. 그러다가 꼭 1년에 한두 건씩 사고가 생겨. 그러니 84세 노인이면 뭐, 요즘 84세는 많이 젊지만 옛날 이때 당시 84세면 뭐요? 97년 20년 전이죠. 84세 노인이면 소위 먼저 다 죽기 일보 직전이야. 그냥 호흡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호흡으로도 넘어져가지고 쓰러져 죽을 사람인데, 그만큼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연약한 할머니 할아버지를 뭐 발로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하니 죽지. 성인도 잘못하면 죽는데. 그래서 바로요 84세 노인 안수기도 하다가 84세 노인 사망에 이르게 한 거. 11살짜리도 마찬가지야. 11살짜리면 어린애인데 말이야. 그런 걸 발로 밟고 성인이 배 때리고 하다가 죽었으니 이건 뭐? 이건 중과실 인정돼. 중과실. 그런데 그냥 신체 건강한 정신 이상자 한 40대 정신 이상자 안수기도 하다가 이거 뭐 갈비뼈가 부러지면 요거는 폭행치상이 됩니다. 폭행치상. 정신 이상자가 자기한테 안수기도 하기를 원했겠어, 안 원했겠어? 정신 이상자는 뭔지 모르지. 자기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막 밟고 때리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왜 때리냐 짜증나고 슬프겠지. 그런 사람 패다가 다쳤다면 이건 뭐 중과실은 아니야. 왜? 건강하니까, 웬만하면 잘 안 다치니까. 중과실은 아니고 그냥 과실인데, 때리는 것도 싫다는 거 패스니 폭행까지 들어가서 폭행치상이 됩니다. 폭행치상. 그래서 건강한 정신 이상자 안수기도 하다 다치면 폭행치상이지만, 연약한 84세 노인 안수기도 하다 죽으면 이건 중과실치사야. 치사. 죽으면 뭐야? 죽으면 폭행치사가 되겠죠. 폭행치사. 이번 성냥불을 요거 휴지통에 던져서 불난 거 뭐라고? 중실화고. 그 다음 5번째 판례. 하여간 우리나라 사람이 유난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안전불감증. 아주 평소 중조 소다를 신문지에 포장해서 판매온 자가 농약을 소다처럼 신문지로 포장해서 점포 선문반에 방치해서 그것이 농약인지 모르고 뭐 가족이 이를 먹고 사망한 경우, 그거 뭐 중과실 인정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농약을 소다로 착각을 했을까? 농약은 대부분 물로 돼 있는 건데 지금은 판매 금지가 됐는데 밀가루처럼 생긴 농약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 배추밭 옆에 허연 가루 농약 뿌려놓은 게 옛날에 있었거든. 지금은 안 돼. 사용 금지야. 환경 오염 때문에 사용 금지됐지만 지금도 저 시골에 보면 옛날에 쓰던 그 농약 아직도 갖고 있는 양반들이 있어요. 그게 밀가루처럼 생겼거든. 그러니 소다도 하얀 밀가루처럼 생겼고 뭐 이 농약도 밀가루처럼 생긴 거야. 그런데 지금이야 그것도 다 뭐 비닐봉지에 담아 팔지만 옛날에 비닐우가 귀하던 시절에는 뭐 큰 통 하나에다 소다를 사다가 소다 사러 오면 숟갈로 퍼가지고 신문지에 뚫뚫 말아서 팔고 그랬거든. 그것도 이제 신문지에 포장해 놓고, 통이나 있어. 신문지에 포장해 놓고 사러 오면 여기서 퍼다가 신문지 찢어가지고 조금씩 팔았거든. 그런데 이렇게 신문지에 포장해서 소다를 판 그 선반에다가 그 하얀 가루 농약을 신문지에 뚫뚫 쌀아서 놔둔 거야. 그러니 하얀 가루가 똑같으니까 가족이 먹은 게 아니야. 사실은
A가 이래놓고 가니까 부인이 소다를 사러 온 사람이 오니까 뭐 이걸 퍼서 준 거야, 이 약을. 왜? 여기 소다가 그전에 있었거든. 남편이 이렇게 놓은 걸 모르고 이걸 소다를 퍼가지고 준 거지. 그러니 갑이 소다를 사가지고 이걸로 뭐 요리를 해서 온 가족이 먹었으니 죽고 난리가 난 거지. 이게 바로 뭐요? 이게 충과실이야. 이게 무개념입니다. 세상에 다르게 생겼으면 몰라. 하얀 가루처럼 똑같이 생긴 건 하나는 먹는 거고 하나는 농약이래요. 그럼 신문지에 싸놓으면서 여기다 빨간 글씨로 뭐 농약이라고 좀 써놓기를 하든가, 써놓기를 하든가. 이걸 따라서 이 농약 중조 사건, 이것도 중과실이 인정된 판례입니다. 한편 6번 병이 전화금융사기 소위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갑에게서 취득한 뭐 거래정보, 금융거래정보를 이걸 뭐 이용해서 갑명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받아 가지고 소위 그 통장으로 뭐 보이스피싱을 한 거지. 그러니까 A가 여기 갑이야? 누가 갑이지? 병이 금융사기를 통해서 갑의 통장 번호 등을 공인인증서들을 갖고 이걸 뭐 을을 보이스피싱을 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이 갑 예금 계좌에 돈을 받은 다음 이걸 꺼내서 쓴 거죠. 보이스피싱이 무슨 죄야? 사기입니다. 병은 사기죄고 병이 갑의 계좌를 이용하게끔 허술하게 갑 계좌를 관리한 갑도 이거 뭐 사기죄 공범은 인정되지 않지만 소위 뭐 맨 끝부분 마지막 줄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돼서 요 과실 책임은 져야 됩니다. 사기죄 고의는 없지만 공인인증서라든가 또는 뭐 계좌 정보를 허술히 관리하다가 이게 노출이 돼 가지고 병이 갑의 계좌 정보를 이용해서 을을 보이스피싱하는 데 사용이 됐다면 이건 사기죄. 그리고 갑은 사기죄는 과실범위 없고 사기죄는 과실범위 없기 때문에 사기죄 공범은 될 수 없고 일부러 팔았다면 이건 방조 정도 됩니다. 실제 그래서 대학생 중에 멍청한 인간이 누가 와서 통장 하나 주면 5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뭐 등록금 부족한데 500만 원 준다니까 덥석 통장을 만들어 준 겁니다. 무개념의 극치지. 통장 필요로 한 놈은 딱 이런 놈밖에 없는 거야. 그런 놈한테 통장을 마련해 준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야? 내 통장 갖고 마음껏 보이스피싱 사기를 치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기죄 방조범 돼가지고 인생 쫑난 놈이 있어. 정가 올라가가지고. 얘는 일부러 돈 팔아먹은 건 아니지만 얘 계좌 정보를 소위 말해서 해킹을 해가지고 을을 사기하는 데 사용했다면 이거 뭐 갑한테도 과실책임 인정된다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공인인증서하고 있잖아. 그 번호, 보안카드 번호 그걸 컴퓨터에다 스캔 받아가지고 그냥 필요하면 그거 썼었는데 요즘에 뭐 USB에다 넘기고 컴퓨터에서는 빼놨습니다. 이런 책임을 져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고 다음 페이지에 중과실이 부정된 경우 임차인이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한 경우 임대인한테 중과실 인정 안 됩니다. 연탄가스가 새에 들어올 거라는 걸 뻔히 알았다든가 그럼 모를까 어느 날 갑자기 연탄가스로 임차인이 죽어버리는 걸 임대인이 무슨 수로 알겠느냐고. 2번 피해자 을이 소위 러시안 룰렛 게임을 하다가 사망에 이르긴 경우 이것도 경찰관들이야. 경찰관들이 이게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말이야. 회식하다가 이 남자들은 이 뻥카 때문에 젊었을 때는 그런 뻥카 때문에 경찰 여럿이서 술을 퍼먹다가 두 놈이 붙은 거야. 네가 짱이냐 내가 짱이냐 이제 붙어가지고 뭐 술 처먹었으니까 둘이 네가 뭐 짱이다 내가 짱이다 하다 좋아 짱 가리자 뭘로 러시안 룰렛으로 가리자 그래가지고 총알 놓고 이거 알잖아 돌려가지고 쏘다가 한 놈이 뒤져버린 거야. 아니 경찰이 이게 무슨 양아치도 아니고. 이때 F는 무슨 죄야? F는 무슨 죄겠어요? 동료 경찰관 F 싸우다가 룰렛 하자고 한 놈이 놈이
무슨 죄야 이거? 초짜들은 모를 거야. 초짜들은 형법을 좀 강의를 한번 해 들어본 학생은 알아야지. 얘 죽은 건 자살이고 지가 지 머리에다 총을 쐈으니까 자살하게 만든 놈 무슨 죄야? 자살 교사 방조죄야. 얘가 먼저 제안했다면 자살 교사, 얘가 제안했는데 얘가 받아들였다면 자살 방조죄. 그래서 살아남은 놈은 자살 교사 방조고 얘들 술 먹다가 뻥 해서 보니까 하나가 죽어버린 거야. 둘이서 이런 줄 모르고. 옆에 있는 애들한테 과실이나 중과실 책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둘이 러시안 룰렛 하다 한 놈이 뒤졌는데 나머지 경찰관들이 뭔 잘못이야? 이 미친놈 두 놈이 잘못이지. 유명한 경찰관들의 러시안 룰렛 사건, 나머지 동료 경찰관들한테는 중과실 책임 인정 안 됩니다. 중과실은 물론 과실도 안 돼. 술 처먹고 있는데 저 끝에서 뭔 일이 생긴지 어떻게 알겠어. 의정부에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 아이고 남자놈들은 하여간 나도 젊었을 땐 그랬어. 괜히 어깨에 힘주고 말이야. 여럿이 회식을 하다가 A가 B한테 감료 예쁘지? 그랬더니 B가 A한테 면박을 준 거야. 비응씨 같은 너 같은 찌질이한테는 절대 안 돼. 감료가 다른 애 너는 안 돼 임마. 너는. 그랬더니 A가 뭐 열받아가지고 B가 감료하고 사귀고 있었던가 막 그렇지 아마. A가 B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게 이제 반창했대. 나가서 뭐 철물점 가가지고 흉기를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B를 후려쳤는데 이것도 이 멍청한 인간이 또 이제 술 먹다 보면 뭐 가끔가다 자리를 옮기잖아. 가서 또 친한 놈한테 따라주고 뭐 돌아가면서 B가 이쪽 자리에 가고 여기 F가 앉아서 술을 먹고 있는데 보지도 않고 와가지고 그냥 망치를 쳐가지고 F가 사망한 거야. A 무슨 죄야? A 무슨 죄야? F에 대한 살인기수,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뭐? 객체의 착오지?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는 놈, 요 놈을 죽인다고 정확하게 명중시켰는데 B가 아니라 F였던 거지. 방법의 착오, 객체의 착오. 이건 뭐 어떤 학설에 의하더라도 F에 대한 살인기수지 뭐야. 이런 멍청한 것들. 아무리 그래 싸웠다고 그래 그런 짓을 해. 경찰관들이 아무리 지잘났다고 러시안 룰렛을 하는 미친놈들이 어디 있느냐고 저거. 3번 호텔 오락실 경영자가 오락실 천장에 형광등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전기 보안 담당자한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무자격 전기 기술자로 하여금 전기 공사를 해서 불이 나고 뭐 불나서 사람이 죽고 다친 거 한 거지. 이거 경영자한테는 중과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누구? 전기보안 담당자가 뭔 잘못 있어? 자기 몰랐지. 사장, 뭐 관리자가 그냥 부실 시공을 했는데 혹시 또 두 번째 줄 뒷부분에 무자격 전기기술자가 아니라 자격 있는 사람한테 했다면 이건 누구 잘못이라고? 그때는 전기업자 잘못이야. 왜? 자격 있는 놈한테 도급을 줬으니까. 우리 저 앞에서 봤던 무슨 사건? 타워 크레인 사건처럼 똑같습니다. 마지막 판례도 이제 아궁이 근처에서 불이 났는데 이거 뭐 중과실은 인정 안 됐습니다. 왜? 아주 위험하게 했다면 모를까? 웬만큼 떨어뜨려 놨는데 떨어뜨려 놔도 오래되면 뭐 불길이 세면 이게 뜨거워지면서 발화가 됩니다. 그래서 발화된 거라면 이건 뭐 중과실이 인정될 수는 없지. 그냥 실화죄는 될 수 있어도 이건 중실화는 아니야. 중실화는 불이 날 걸 거의 알면서도 그냥 내던지고 뭐 이런 경우가 중실화지. 불이 안 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났다면 보통은 과실이죠. 과실범의 체계적 지위, 책임 요소라고 보는 이 학설. 인가적 행위론자들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도 뭐 책임 요소로 본다고 그랬죠. 이 학생 꼭 동영상 요 지난주 한 거 꼭 보고 와야 됩니다.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강의했거든. 그러나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고의과실은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이다. 책임 요소에 의하면 뭐 구성요건에도 있고 책임 요소에도 양쪽에 있다. 고의와 과실의 이중적 지위. 과실범의 성립 요건 일단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어야 되고, 그 다음 뭐
이때 이 불인식이 다음 페이지에 뭐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했어야 돼. 따라서 아무리 주의를 다 기울여도 인식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육교에서 미친놈 뛰어내리는 것처럼 이때는 부주의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 책임도 인정 안 됩니다. 따라서 부주의가 있어야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려면 뭐를 하면 돼? 매사에 주의 의무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 기울이면 육교 위에서 미친놈 뛰어내린 것처럼 자신이 주의 의무를 다 기울였는데도 막을 수 없었던 결과라면 이때는 뭐 과실 책임 인정 안 된다고. 여기서 주의 의무가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 결과 예견 의무와 결과 회피 의무. 따라서 깜깜한 밤이 아니라 대낮이었고 멀리서 오는데 육교 위에서 웬 놈이 뛰어내리려고 벌써 막 넘어오는 거야. 난간을. 그러면 멀리서 볼 수 있었다 없었다? 볼 수 있었지. 그때는 뭐 예견 가능성이 있었고, 그때는 뭐 저 사람 잘못하면 저 뛰어내리겠는데 저거 수상한데, 결과를 예견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념 없이 그냥 달린다, 피해간다. 피해갔어야지. 결과를 회피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견을 하고, 예견되면 뭐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피해야 된다고. 바로 이 예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채 결과를 발생시킨 게 바로 앞에서 봤던 뭐 인식 없는 과실이 되는 거고, 결과를 발생시키면 이게 인식 없는 과실이 되는 거고, 뛰어내릴 것 같았는데 설마 사람이 뛰어내리려고 하겠어? 그냥 뭐만 쇼잉 보여주기만 하려고 한 거지. 설마 저기서 뛰어내리겠어? 하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이건 뭐 뛰어내릴 수도 있다는 건 알았지만 설마 뛰어내리겠어? 회피를 못해서 결과가 발생됐다면 이게 바로 뭐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인식 있는 과실이 되는 거야.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인식 있는 과실이건 인식 없는 과실이건 어차피 과실이라는 점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별로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론상으로는 구별되는 겁니다. 따라서 의 행위자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태만히해서 예견도 가능하고 회피도 가능했던 이걸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이걸 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하고, 객관적 주의 의무의 내용 따라서 두 번째 줄 위험을 인식하고 결과 예견 의무, 두 번째 줄 끝부분 결과가 예견되면 뭐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어 조치, 회피 조치를 취하는 데 있습니다. 객관적 주의 의무의 기준, 이건 두 번째 줄 중간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일반적인 사회생활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사회의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의 의무의 발생 근거, 이때 과실범의 주의 의무는 법령, 판례, 생활 경험, 조리 관습 등에 의해서 발생되고, 8월의 판례, 첫 번째 판례 시험에 나온 겁니다. 의료사고에서 주의 의무는 뭘 기준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뭐 세 번째 줄 중간 같은 업무와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 즉 의사 아닌 자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의사, 보통의 의사였다면 과연 예견이 가능했을까요? 보통 의사,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이게 같은 의사, 보통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 판례도 유명한 뭐 골프 공 상해 사건입니다. 나 이런 인간 짜증나요. 세 번째 줄 뒷부분 골프를 하다가 골프공을 쳤는데 골프공이 어디로 가? 뒤로 간 거야. 뒤로. 그래서
골프를 치면 일로 날아가야 되는데 골프공이 뒤로 가가지고 뒤에 서 있던 캐디 이마박에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입은 겁니다. 요거는 뭐 일단 업무상 과실 될까 안 될까? 업무상 과실 된다 안 된다? 안 돼. 왜? 골프 치는 건 이건 취미 활동이지 이건 업무 아니거든. 그래서 이 골프를 치다가 캐디 이마박을 깬 것은 업무는 안 되고 그 대신 뭐 아니 공을 어떻게 쳤길래 뒤로 가가지고 이 캐디 이마박을 깨느냐고 요놈한테 과실 책임은 인정돼. 과실치상은 됩니다. 업무상 과실은 안 돼도 요거 과실치상죄는 됩니다. 아니 그렇게 골프를 못 칠 정도면 미친놈 같은 이라고. 어디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좀 더 연습을 하다 기어 나오든가 필드에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사람 이마박을 깰 정도면 이건 나오질 말아야지. 이런 초짜들은 초짜는 초짜답게 행동을 해야지. 우리 저 앞에서 본 사건도 하나 있죠. 뭐? 앞에서 봤나? 여자를 진찰했는데 자궁암이라고 오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랐지. 자기 자궁암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자궁 적출술에 동의를 합니다. 이건 피해자 승낙에서도 나와. 자기는 뭔 줄 알고 자궁암인 줄 알고 자궁을 잘라내자는 의사 말에 동의를 했지 뭐야. 잘라내놓고 봤더니 뭐야. 자궁암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뭐 자궁 물혹 정도에 불과했었던 겁니다. 자궁외 임신이었어. 자궁외 임신. 그러니까 자궁외 임신이 돼가지고 요거 뭐가 보이니까 그걸 자궁암으로 오진을 하고 자궁을 그냥 잘라내버린 거지. 자, 요거 뭐 업무상 과실치상 된다 안 된다? 돼. 그 초보들이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든가 할 일이지. 지멋대로 자궁암이라고 하고 사람 자궁을 잘라냈으니 말이야. 다음 페이지에 4번 판례.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이거 뭐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이거 뭐 원칙적으로는 우리 판례 하나 있었죠. 뭐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11살짜리 아이의 전격성 간염에 걸렸는데 수혈을 거부하고 뭐 개기다가 아이 죽게 만든 거. 요거 뭐 요거 유기치사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유기치사죄. 근데 수술 거부 내지는 수혈 거부가 여호와의 증인 사건 요거 유기치사죄가 됐는데 살인죄가 된 예도 있어요. 우리 부작위에서 본 것처럼 뭐 남편이 술 먹고 넘어져가지고 뇌를 손상을 입었는데 뇌 수술을 거부하고 퇴원을 강청하다가 뭐 남편 죽게 만든 거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된다 했습니다. 이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야. 왜 이건 살인이고 이건 왜 유기치사가 될까? 시험장 가면 생각날 것 같지? 이거와 이거하고 헷갈리거든. 이거 유기치사, 이거 살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이유를 알아야 돼. 얘는 살 가망성이 거의 없었던 애고 생존 가망성이 거의 없었던 애고 이 보람의 병원 사건에서 남편은 뭐 수술만 받으면 뇌 수술만 받으면 살 가망성이 매우 높았던 거거든. 생존 가망성이 매우 높았던 상황이었거든. 수술만 받으면 살 수 있었거든. 살 수 있는 사람을 죽였으니 이건 살인이 되는 거고 어차피 얘는 살 가망성이 없었기 때문에 살인은 안 되고 어차피 죽을 거니까 이거 유기치사죄가 된 거야. 따라서 수혈 거부가 경우에 따라서 뭐 유기치사죄나 또는 뭐 살인죄가 될 수 있는데 다만 6번째 줄 환자의 생명과 자기 결정권을 비교 형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사가 자신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환자의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가치 중 어느 하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수혈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는 과실책임 등을 인정할 수는 없다.
그게 6번과 같은 맥락이죠. 6번도 뭐 두 번째 줄 중간 의사가 특정 진료 방법을 선택해서 진료를 했다면 해당 진료 방법 선택 과정에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진료의 결과만을 근거로 그중 어느 진료 방법만이 적절하고 다른 진료 방법은 잘못했다고 그걸 과실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천 화재 사건 때 논란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소방관 잘못이라고 문책을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소방관의 잘못도 조금 있을 수도 있지만 결정적인 게 뭐예요? 40분 동안 차 치우느라고 못 들어갔잖아. 40분 전에 들어갔으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는데 그럼 뭐 차 치우느라고 못 들어갔잖아. 또 2층 유리창을 안 깼다고 하는데 소방관들도 나름 판단이 한 거잖아. 지금 여기 가스통이 많이 있고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일반 프로판 가스가 아니라 엄청 큰 가스통이 있는데 여기에도 불이 붙을 것 같아서 여기 끄다가 이걸 아니 여기 끄지 않고 만일 이걸 끄지 않고 이거 깨고 하다가 뭐 알죠? 이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유리창을 깨면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소위 뭐 폭발이 된다고. 폭발이 될 수도 있고 가스통이 폭발할 수도 있는데 만일 가스를 진화하지 않고 여기 들어갔다 폭발 나가지고 사람이 또 다 죽었으면 어쩔 거야. 이거 왜 깼냐고 또 따질 거 아니냐고. 깨야 될까 말아야 될까 LPG 가스부터 제압을 해야 될까 말까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했다면 이걸 가지고 소방관한테 뭐라는 건 너무하는 거지. 안 그래요?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만 법이 만들어졌지. 이제는 이 주원인은 뭐야? 소방차가 못 들어가게 차 막은 거 이게 주원인이었습니다. 40분을 여기서 지체했다고 하니 사람 다 죽는 거지. 이걸 막을 생각을 해야지 소방관 처벌할 생각을 하면 되나? 몰라. 나도 현장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말 소방관이 합리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진짜 잘못이다라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방관한테 과실 책임 물으면 누가 소방관 하겠습니까? 뉴스 나도 좀 봤는데 다른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먼저 끄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제 지체가 된 것 같은데 어쨌건 바로 이 의사도 마찬가지야. 이걸 먼저 해야 될지 저걸 먼저 해야 될지 뭐 판단이 애매한 경우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걸 갖고 과실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3. 결과 발생. 중간에 있는 5번은 이미 인과관계에서 설명한 겁니다. 현장 감독이 뭐 건설 기술자 자격도 없는 놈이 현장 감독하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건 과실 책임 인정되는 거지. 그 다음 결과 발생. 과실범위 성립되려면 일단 결과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자 부주의로 설명은 거꾸로 아까 순서는 거꾸로 했는데 원래는 논리적으로는 뭐 이게 먼저야. 부주의로 결과 예견 의무나 결과 회피물을 다하지 못해서 예견도 못하고 회피도 못한 상태에서 뭐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가 발생되면 과실범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과실범에는 미수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왜? 과실범이 성립하려면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뭐 무죄야. 그래서 과실범엔 미수범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주의와 결과 발생 사이에는 뭐 인과관계 있어야 되고 예견 가능성은 기본이죠. 한편 객관적 주의 의무의 제한 원리. 자 이렇게 부주의로 결과를 예견하지 못하고 사실 인식하지 못하고 결과가 발생된 경우 이게 이제 과실범이 되는데 부주의라는 게 바로 객관적 주의 의무, 결과 예견 의무라든가 결과 회피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사실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 바로 객관적 주의 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버리면 웬만하면 다 과실범이 성립돼서 뭐 육교에 의해서 미친놈 뛰어내린 것도 잘못하면 뭐 과실 책임을 인정할 수도 있거든. 자동차 요거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위험하지? 위험한지 알면서 왜 끌고 다녀?
위험한지 알면서 끌고 다니다가 사고를 냈으면 뭐 주의의무 위반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뭐 육교 위에서 미친놈 뛰어내린 것도 뭐 주의의무 위반이야. 왜 위험한 자동차 끌고 다니다 사고를 내? 라면서 과실 책임을 묻게 되거든. 여기서 바로 뭐 만약 그런 식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를 다 인정하다 보면 뭐 무조건 결과만 발생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무조건 운전자는 다 책임을 져야 돼. 그럼 너무 억울하지. 그 육교에서 깜깜한 밤에 미친놈 뛰어내려서 죽었는데 수갑 차고 깜빵 간다고 생각을 해봐. 그 깜빵 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면서 깜빵 가겠어요? 미친 새끼 하나가 뛰어내려가지고 뒤지는 바람에 괜히 억울하게 나만 깜빵 가게 생겼다고 하지. 자기 잘못을 인정할 리가 없지. 여러분 같으면 인정하겠어? 나도 인정 못해. 미친 새끼 뛰어내린 걸 내가 왜 책임을 져? 그래서 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너무 넓게 인정하면 억울한 사람이 많이 생기겠구나. 이 객관적 주의 의무를 제한하려는 원리가 등장하게 되고, 주로 바로 뭐 이 자동차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 책임을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객관적 주의 의무를 제한하려는 원리가 나오게 되고, 그 원리 중에 바로 뭐 요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허용된 위험의 법리와 신뢰 원칙. 허용된 위험의 법리라는 게 뭐냐면 바로 뭐 자동차가 위험하다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아니 현대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동차를 끌고 다니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겠느냐고. 여기는 내 지하철 타고 왔는데 오늘 뭐 지하철이 너무 늦어가지고 15분이나 늦어가지고 지각했는데, 저 지방 청주 이런 데 다닐 때는 자동차 끌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10시 야간 강의 있으면 10시에 끝나면 서울 오는 차는 있지만 나 의정부 가는 차가 없어. 그럼 서울 오는 차 타고 가면 12시간 넘는데 전철이고 뭐 다 끊기지. 서울에서 우리 의정부 양주까지 가려면 최하 5만 원을 줘야 돼. 개코나 그날 강의한 거 다 날려먹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끌고 다닙니다. 이때 바로 자동차라는 게 위험한 걸 알지만 그 위험은 국가도 허용한 위험이에요. 따라서 허용된 위험의 법리 안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운전자한테 뭐 과실 책임을 묻지 말자. 과실 책임을 묻지 말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제한속도 지키고 전방 주시 의무 제대로 이행하면서 제속도로 주의를 하면서 가는데 육교 위에서 미친놈 뛰어내려가지고 차에 받쳐 죽은 것까지 과실 책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는 과실 책임을 제한하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용된 위험의 법리고, 그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주로 이 자동차 사고 등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신뢰의 원칙. 이건 자기가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하듯이 다른 사람도 뭐 도로교통법을 잘 준수할 거라고 믿고 운행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 책임을 지우지 않는 이론입니다. 이 신뢰 원칙은 우리 대법원이 과거에 취하고 있었던 불신의 원칙을 이해하면 지금의 신뢰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거에 불신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즉 남을 믿지 마라. 신호등이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이라고 해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없으리라고 믿지 말고 항상 남을 불신하고 빨간색인데도 튀쳐나오는 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당시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완전 쌀벌해요. 자동차 운전자는 이 신뢰 원칙도 주로 이제 자동차 사고에서 주로 나오게 되지. 자동차 운전자는 남을 믿지 말고 뭐 자동차 운행하기 전에 자동차 부품의 이상 유무를 살펴서 이상 있는 부품이 있으면 뭐 이상 없는 부품으로 교체를 하고, 또
이상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이제 운행을 시작하되 운행 중에도 전후 좌우를 면밀히 살펴서 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 내가 자동차를 끌고 청주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고속도로에서 100km 낼 수 있다 없다? 어디다 대고 100km를 내? 100km 가다가 갑자기 고속도로에 뛰쳐나오는 놈이 있으면 어쩌라고? 전후 좌우를 살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거야. 그러려면 뭐 어딜 고속도로에서 100km 달려요. 한 2, 30km 달리다가 애들이 뛰쳐나와서 놀고 그러면 얘들아 위험하니까 좀 비켜라. 그리고 차도 세우고 이렇게 다녀야지. 그럼 고속도로가 뭐가 필요가 있어? 우리 대법원이 불신의 원칙에서 신뢰 원칙으로 바뀌게 된 게 바로 고속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불신의 원칙을 적용하면 어딜 100km로 달려? 100km로 못 달리지. 그래서 고속도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뢰 원칙으로 대법원이 전환을 합니다. 이제는 뭐 자기처럼 다른 사람도 도로교통법을 준수할 거라고 믿고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뢰 원칙 믿고 운행하던 운전자한테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신뢰 원칙이거든. 따라서 신뢰 원칙이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할 거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교통규칙에 위반하는 경우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까지 취할 의무는 없다. 따라서 신뢰를 하고 운영하다가 사고가 났다면 뭐 신뢰를 한 사람은 무죄, 신뢰를 배반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바로 밑에 판례 첫 번째, 네 번째 줄, 첫 번째 판례 네 번째 줄.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운행을 했는데 이 자식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사고를 냈다면 뭐 중앙선을 침범한 놈 과실이지 침범하지 않을 거라고 믿은 운전자의 과실 책임 없습니다. 역시 이번 판례가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다면 뭐 운전자한테 과실 책임 없습니다. 3. 고속도로는 알다시피 뭐가 없어? 보행자 횡단보도가 없어. 신호등도 없고. 이때 바로 뭐 고속도로에서 두 번째 줄 뒷부분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음을 예상해서 감속 조치 등의 의무를 취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밑에 4번 판례 첫 번째 줄 끝부분 육교 밑에서 세상에 생각을 해봐.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여기 육교가 있어요.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바로 육교가 있으니까 여기 건너갈겠지. 육교 밑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육교 밑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왔다면 역시 뭐 보행자 잘못이지 운전자 잘못 아닙니다. 5번도 역시 녹색 신호, 이건 앞에서 봤죠? 인과관계 볼 때 녹색 신호로 직진하는 자동차가 다른 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는 차량까지 예상하고 이걸 방지해야 할 주의무는 없습니다. 아자형, 어자형, 십자로, 교차로 다 똑같다고 그랬어요. 법률상 취급, 허용된 위험의 법리에 근거해서 과실범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하게 되고 뭐 구성요건상 과실 책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구성요건 단계에서 무죄가 되는 겁니다. 적용의 한계, 단 아무리 신뢰 원칙이라지만 뭐 신뢰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뭐 상대방의 규칙 위반을 이미 이 상대방이 위반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바로 아까 얘기했던 대낮에 200~300m 전방에서 육교 위에서 갑이라는 놈이 뛰어내리려고 난간에서 매달려가지고 지랄하고 있는 걸 200~300m 전방에서 봤다면 뭐 이때는 좀 주의했어야지. 똑같은 사례에서 고속도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지금 이제 영동 고속도로가 새로 뚫렸는데 옛날 대관령 고속도로 때는 그
꾸불꾸불했어요. 제한 속도도 80km였고. 근데 고속국도의 특징이 아무리 80km지만 뭐가 없다? 신호등이 없어. 보행자 이 횡단보도도 없고 고속도로에는 신호등이 없잖아요. 덤프 트럭이 커브길을 돌았는데 세상에 여기 뭐지? 이 경운기를 끌고 이 B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 마음도 이해는 하지. 여기 집이 있는데 논이 여기야. 직선으로 가면 200m밖에 안 되는데 여기 통로를 만들어 줬는데 여기 이제 고속도로로 바뀌면서 통로를 거쳐서 가려면 이거 뭐 20-30분씩 걸려. 여기로 가면 금방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유혹에 빠져? 일로 돌아가려면 한참 돌아가고 기름도 많이 드는데 여기로 잠깐이면 가거든. 그래서 여기 무단횡단 하려고 양쪽 보고 요 경운기 끌고 가다가 덤프트럭이 덮친 사건이에요. 덤프트럭도 커브길이기 때문에 커브를 돌았는데 앞에 경운기가 있는 거야. 그러니 만일 이게 제동거리 밖에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으면 되는데 이미 제동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고속도로에서 중앙선을 넘는다는 건 이건 완전히 이제 대형 사고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경운기를 덮쳐서 경운기 운전자가 사망한 사건이죠. 자, 덤프트럭 기사한테 과실책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자기 꺾었는데 나타나는 걸 무슨 수로 막아? 그러나 운전자 A가 고속버스 운전자가 400-500m 전방에서 갑이 무단횡단하고 있는 걸,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고 있는 걸 보고 뭐 인간이 무단횡단하려고 하다가 여기 휴게소가 있고 여기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에 물건이 떨어진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 직원이 뭐 건너편 휴게소에 가면 혹시 있을지 모른다 지금. 그럼 어떻게 했어야 돼? 통로로 가야지. 지하 통로로. 이걸 갖다 무식하게 무단횡단 하려고 하다가 여기서 계속 차가 오니까 포기하고 돌아 나오는 걸 A가 쳐버린 사건입니다. 과실책임 인정돼야 안 돼? 요건 인정돼. 왜? 400-500m 직선거리에서 갑이 여기서 무단횡단 하려고 뭐 문기적거리는 걸 볼 수 있었다면 뭐 얼마든지 사고 발생 방지할 수 있었거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면 이건 막았어야지. 요거. 그래서 상대방이 이미 두 번째 줄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장이었다면 이건 뭐 운전자 과실 인정되고, 역시 2번 갑자기 중앙선 넘어온 건 안 되지만 이미 중앙선을 침범해서 운행하고 있는 걸 멀리서 확인할 수 있었다면 이건 뭐 요거는 중앙선을 넘은 놈도 과실이지만 뭐 사고를 낸 이 운전자한테도 과실 책임 인정되는 겁니다. 한편 이 상대방의 규칙 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규칙 준수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스쿨존, 알죠? 여러분들 스쿨존은 제한 속도가 얼마야? 30km야. 왜냐하면 초딩들은 개념이 없거든. 얘들은 아무 데서나 뛰어다니고, 우리 아들놈도 죽을 뻔했어. 아파트 단지에서 장난치다가 갑자기 차로 뛰어들어가지고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냥 온 동네 끽 소리가 아파트 단지에 퍼질 정도로.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났죠. 그래서 바로 이 스쿨존 같은 지역은 지금도 뭐 불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입니다. 그 어린 초딩이 차길로 뛰어들지 않을 거라고 믿는다는 게 멍청한 거지. 여긴 아직도 불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스쿨존에서 사고를 내면 이건 무조건 운전자 과실이야. 이거는 불신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나도 한번 아파트 단지로 차를 몰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데 웬 녀석이 왜 바퀴 달린 신발 그걸 신고 장난하다가 막 내 차로 오는 거야. 내가 섰는데도 올 것 같아서 난 빠꾸를 했다고. 빠꾸. 오히려 왜? 부딪히면 무조건 내 잘못이니까. 무조건. 그래서 이런 스쿨존 지역 아니면 아파트 내 단지 내 아니면 아까 봤던 뭐 골목길 이런 데서는 무조건 운전자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긴 아직도
불신의 원칙이 지배하는 영역이에요. 바로 아래 판례가 바로 뭐 버스 기사가 40m 전방에서 어린 초딩이 뛰어드는 걸 뭐 사고를 낸 경우, 이거 뭐 두꺼운 글씨, 그 아이가 진행하는 버스 앞으로 느닷없이 튀어나올 수 있음을 예견하고 여기 대비했어야 됩니다. 성인이면 아니야. 성인은 들어올 리가 없으니까. 초딩이라면 조심했어야지. 마지막 세 번째, 스스로 도로교통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뭐 실내 원칙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지가 위반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 중에 뭐 보행자 신호등이 파란 신호등이고 운전자 신호등이 빨간 신호등인데 횡단보도 안으로 차를 밀어서 브레이크를 밟다 밀린 거지.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이건 뭐 지가 신호를 위반했으니까 이건 지 잘못이야. 아까 아자형 교차로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파란 신호를 받고 가다 사고를 냈어야 과실 책임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빨간 신호등인데 가다 사고를 냈다면 얘 잘못이 되는 거지. 그래서 스스로 규칙을 위반한 자는 뭐 실내 원칙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단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 규칙 위반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라면, 사고 발생의 결정적 원인이 아니었다면 그때는 실내 원칙 적용돼요. 그게 바로 경부고속도로 사건이었습니다. A가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었고 B가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운행하고 있었는데 버스가 늦거든 조금.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1차로로 가고 있으면 짜증나거든, 늦게 가니까. 지금이야 이제 버스 전용 차로가 생겨가지고 1차로나 버스가 다니기도 하지만, 버스 전용 차로가 있기 전에 버스 하나가 앞에서 문기적거리니까 8, 90km로 달리니까 당연히 뭐 추월을 하는데, 지금 서울 천안이 110km죠. 옛날에는 거기도 100km였거든. 117km까지 과속을 하면서 추월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무단횡단 보행자가 튀어나온 거야. 그러니까 버스가 주춤거리면서 속도를 못 낸 이유가 바로 뭐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어가지고 속도를 못 낸 걸, B는 앞에 버스가 가려가지고 무단횡단 보행자가 있는 게 보이지도 않고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비록 17km나 과속을 한 잘못이 있지만 혹시 100km로 과속을 했더라면 갑이 안 죽었을까? 100km로 과속해도 100km나 120km나 뭐 갑자기 버스 앞에서, 이건 뭐 거리가 20, 30m밖에 안 되는데 이건 100km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게 분명하다면 이건 과속 때문에 사고가 결정적 원인이 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 실내 원칙 적용해서 무죄 인정했고, 오히려 갑이 뭐야? 남의 차 다 망가뜨린 손해배상까지 다 해줘서 죽고 갑의 재산으로 손해배상까지 다 했어요. 이거 그 뒤로 뭐 고속도로에서 죽으면 개 죽음뿐만 아니라 돈도 물어내야 된다. 그 뒤로 고속도로 무단횡단이 뭐 근원에서부터 이제 안 하게 된 겁니다. 저런 일이 몇 번 벌어지면 이제 사람들이 뭐 고속도로에서 죽으면 개 죽음이 아니라 돈도 물어내야 된다. 소문 쫙 퍼지면 무단횡단 안 하죠. 자, 따라서 맨 아래 줄 두 번째 줄,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조금 초과해서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히가 관계가 없다면 이거 뭐 과실 책임 인정 안 합니다. 한편 그래서 이 책이 내 책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위치에 좀 판례가 가 있어야 되는데 엉뚱한 데 자꾸 가 있어가지고 앞에서 본 판례 두 가지가 뭐냐면, 자, 이 실내 원칙이라는 게 보통 이제 자동차 사고, 허용된 위험의 법리도 마찬가지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거고, 허용된 위험의 법리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실내 원칙이거든. 이때 실내 원칙을 적용해서 실내를 한 자한테 과실 책임을 묻지 않자는 건데, 주로 자동차 사고에서 인정돼 오던 것을 뭘로? 자동차 사고 이외 영역으로 확장시킨 게 우리 아까 앞에 봤던
판례 두 개입니다. 뭐? 신경외과 의사와 내과 의사 사이의 협의진료 사건. 내과 의사가 신경외과 의사의 협의진료 결과를 믿고 수술 들어간 거. 자동차 사고가 아니라 여럿이 협업 또는 협동으로 일을 처리할 때 이 협동으로 처리하는 사람들 사이에 신뢰를 하고 일을 처리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가지고 사고가 났다면 역시 뭐 신뢰를 한 자한테 과실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동차 사고 이외 영역까지 확장된 대표적인 예고. 둘 다 시험에 나왔지. 또 하나가 뭐였지? 약사의 제약회사 표시를 믿고 제조를 한 사건. 이게 바로 자동차 사고 이외 영역에다가 신뢰 원칙을 적용하기 시작한 대표적인 판례야. 굉장히 중요한 판례거든. 이걸 갖다 저 앞에 그냥 그 신뢰 원칙 중간에다 끼워놨으니 이걸 구분하기가 좀 곤란하잖아, 책이. 그래서 원래는 허용된 위험의 법리나 신뢰의 원칙이 전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발전되어 온 원칙인데 이것이 의료 영역이나 뭐 약, 제약 영역까지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가 이 두 사례입니다. 그 다음 과실범의 위법성과 책임. 이건 점심 먹고 2시부터 살펴보기로 합시다. 2시부터.